자,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요즘 그 나경원하고 황교안이 아주 정말 끝이 없습니다. 특히 나경원의 이런 그 달창 발언도 그렇고요. 아 너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근데 네. 나만 이번에 달창 발언을 처음 들었나? 아, 저도 나는- 처음 들었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댓글이나 이런 데 되게 많아. 아니 일베 용어 중에 우리가 아는 것들은 있잖아. 뭐 네. 민주화 당하다라든지 홍어 산업화.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홍어라든지 그렇죠. 또 뭐 운지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달창은 처음 들어봐. 최신 용어인가 봐. 저는 근데 처음 들었는데 듣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왜 창이 들어가는 순간? 창 들어가면 네. 창에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이회창이겠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투표하셨던 네? 1997년에 투표하셨던 그분?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네. 이 무능하고 부패한 뭐 이런. 이인재. 아니 그래서 모르고 본인도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잘 모르고 썼겠지. 근데 몰랐을 거예요. 정치인이 야구 같은 거를 유래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고 쓰면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대중적인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집회에 나가서 대중연설 그 밑에 보좌관들 아마 사색이 됐을 거야 그 순간에 그 얘기 입에서 나오는 그게 순간. 대본 없이 올라갔다가 잘못 나온 근데 멘트. 전 방금 얘기해. 의원님 의견 반대인 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대규모 집회면요. 네. 보좌관들이 말씀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죠. 맨 위에는 자유한국당 뭐시기 무슨 집회에서 참석 예정인은 얼마, 그날 올라갈 연사 누구 오늘 발언의 기조 해갖고 중요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추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갔을 거냐면 그 송현정 기자에 대한 문재인 지지자들의 지나친 뭐 공격 하면 그 밑에 문재인 지지자들 콤마 하고 문바 가로 열고 문재인 지지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가로 닫고 콤마 그런 게 있어요. 달창 가로 열고 달빛 기사단을 달빛 창녀단으로 매우 모욕적으로 부르는 말 하고 가로 닫고 해서 표시를 해놓고 보좌관들은 테이블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의원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지. 아니야, 나는 달창은 안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좌관도 생각이 안 넣으면 있겠지만 안 넣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접하는 소스에서 달창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럼 일배 유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많이 가지는 않았을 거고.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유튜브 댓글창에 가면 진짜 많아요. 유튜브 그럼 방송을- 그걸 봐서 그랬다. 저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라고. 아니면 그거 네. 설득력 있네.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들었겠죠. 왜냐면 요즘 유튜브 들었을 엄청 거고 그 얘기를 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알고도 저렇게 썼으면 바본 거고 왜냐면 저거는 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센 발언하면 지지자 결집하고 뭐 박수 받고 이건데 저거는 그 이상의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알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얘기를 모르고 쓰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저렇게 그냥 해놓고 저질러 놓고서 지금 뭐 주워 섬기고 근데 저 사람이 사과했는데 사과한 게 하나도 아닌 게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 촛불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안 변하고 지나치게 뭐 혐오 표현이나 편가르기식 발언이나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 했는데 오늘 또 받아쳤어 그걸로 그걸 가지고서 무슨 사회주의적인 뭐 경제관에 치우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의 사과가 아니고 어쨌든 뭐 그 말 썼다고 문제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뭐 문제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이 정도의 태도일 뿐이고 지금 보세요 한국당은 얼마 전에 김무성 그 다이너마이트 발언 있었고 그다음에 황교안은 매일 지금 좌파 독재라고 다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차명진 세월호 있었고 그다음에 5.18 망언 나경원 또 뭡니까 그거 네. 김정은 대변인 네. 이게 지금 이게 경쟁적으로 이 박수 부대들이 박수 쳐주거든 그런 얘기하면 아, 그거에 지금 뭐 말하자면 헷가닥 해가지고. 경쟁이 붙었어요 이게 오.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요즘 한국당 의원들하고 전직 의원들 특히 이렇게 무슨 라디오 프로 같은 데 가서 대담을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게 그 관점의 차이는 얘기가 돼요. 견해의 차이는 얘기가 돼. 근데 요즘엔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도 안 보는 것 같아. 요즘엔 유튜브 유튜브만 보죠. 가짜 뉴스만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가짜 뉴스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막 공박을 해야 되잖아.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 걸 한번 하고 나면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거 그대로 그 누구지 정규재 TV나 네. 아니면 저 뭐 모성국 TV. 헤맨 마이크, 신의 한수, 신의 한수 가로 이런 데서 열어보고. 나 본 거를 갖다 그냥 사실인 것처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 수준이 특히 이제 보수 쪽의 정치 수준이 탄핵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아니 그 홍문종 씨도 그 CBS 인터뷰하는데 손석희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한 거 다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야. 그게 다 유튜브에 나온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렇게 가짜 뉴스에 완전히 현혹되면은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되면 조선일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설자리가 유튜브로 없는 거 만들어야지. 아니야? 막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어. 유튜브로 가야죠. 조선일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이게 네. 달창 이게 저도 그렇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달창을 모르고 계시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좀 저는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게 기독교가 요즘 쪼그라드는 이유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있으면 기독교인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을 쓰면서 이너서클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약어로 얘기하고 자기들만 아는 얘기로 뭐 하다가 뭐 쓸데없는 구절에서 감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말미암아 이런 말은 한국 사람도 안 쓰는 말인데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쓰면서 자꾸 이너서클화 되는데 형제님, 자매님. 예, 그렇죠. 달창을 포함해서 유튜브에서 이 보수 세력끼리 자꾸 이너서클화 되는 과정에서 이게 더 좁아져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까지 다 여기 말려 들어가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없는 세상을 꿈꾸자고 하는 분들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한국당에 이제 조선일보의 얘기를 들으라고 권해야 되는 상황이 예, 오는 것 같은 좀 이 불안함까지 드네요. 김대중 칼럼 좀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진짜. 김대중 칼럼이 저 내용 아니에요. 신의 한 수 보지 말고. 그 박근혜 이제 버리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김대중 논조가. 아니 유튜브가 요즘 진짜 5, 60대 오늘 발표한 건데 유튜브 사용자가 전 20, 30대가 제일 많았죠. 근데 5, 60대가 1등입니다. 네, 사용자가. 야 이거 놀랍더라고요. 이 오죽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아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경원 비판도 홍카콜라 했죠. 형이 이 얘기 말고도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품격 없이 말이야. 맞아.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을 때는 막 대표 물러나라 그러더니 말이야. 예. 나랑 엮지 말라고. 예. 달창이라는 그 말이 지금 보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우리 제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에 유해 최고위원 나왔는데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나한테 주모라고 한 본인 아니냐고. 주모라고 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300만 원 물게 됐어요. 아, 그래요? 홍준표가. 어. 나 참. 아 주모라 그랬대요? 주모라고 주모가 그랬어. 그 예. 막걸리 집이라고. 그래서 성희롱할 사람이 따로 있지 뭐 그런 말도 했었고. 아 그렇군요. 야, 참 재밌는 형님이야. 아 성희롱할 사람 따로 있지는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저렇게 이 확증 편향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저런 가짜뉴스 매체들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도취되거나 그거 따라가기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이게 뭐 나경원 저 발언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저기 박수 받거든. 특히 이제 광장 나가가지고 그렇지. 저런 얘기하면은 네. 황교안 씨가 기존에 이제 홍준표의 막말에 좀 이렇게 실망하고 등 돌린 이런 중도층들로부터 조금 기대를 모았던 거는 이 사람이 어쨌든 관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언어가 좀 절제돼 있고 태도가 품이 있고 목소리도 중저음이잖아. 중저음이죠. 예. 이런 게 이제 호감을 샀던 건데 이번에 장애투쟁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무슨 피를 그렇게 좋아해. 그냥 전부 피야. 그 페이스북 써놓은 얘기 보면. 그 이제 저 찬송가 보면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것도 예수의 피, 희생의 피. 근데 이제 저런 식의 그 메시지나 언어 구사가 황교안 씨한테 그 홍준표류와는 다른 면모를 기대했던 조금 점잖은 보수들은 이 사람까지 왜 이래 이런 반응을 곧 나는 이제 살 이제 거다. 보수들이 굉장히 절제되고 그 뭐랄까요 품격 있는 언어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하고 50보 100보예요. 그 저 말을 좀 잘 안 해서 그렇지 쓰는 언어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박근혜가 그런 말을 썼다잖아요. 개망신이란 말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그 징용 판결, 응? 일본에게 예, 불리한 그렇죠. 징용 판결 또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개망신이라고. 개망신이란 말은 없어요. 저희 사전에도 대망신은 있어도 개망신이란 표현은 그는 개념어가 아니야. 그럼 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그런 말 수준이 쓴다고? 낮았다는 얘기야 원래부터 그 그게 사람들. 수준이 낮다고? 그 형은 형은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래 내가 박근혜하고 똑같다. 아니 꼭 아 그렇게 욕을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개망신 가지고 그래? 황현 씨는 여기서 꼭 그렇게 개망신을 줘야죠. 누구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하여튼 나경원은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근데 이제 그 나경원은 당분간 계속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무되어 계속 할 것이고 근데 홍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호흡이 잘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아야 하는 게 30%까지 의 지지층을 다 회복했어요. 뭐 지지율이 조금씩 변하겠지만 회복했으면 여기를 다지면서 이제 중도로 갈 때거든요. 내년 4월 선거라는 로드맵을 놓고 보면 올 하반기쯤에 막말을 멈추고 중도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취한 상태로 그냥 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정신 차린 정치인들이 중도표를 얻기 위한 작업들을 하면 또 글로 또 저는 나머지들이 우르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심보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쨌든 개혁 세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 뭐 쓴소리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전 그 뭐 아베 첩, 뭐 자위녀 이런 표현들도 그거하고 공당의 대표에서 입에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같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란 정당이 전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있는데 정당이 갑자기 해산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투표를 통해서 없애려면 양쪽 지지자는 정해져 있고 중도층이 전부 다 민주당을 찍거나 정의당을 찍거나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을 찍으면 자유한국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라서 중도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중도 입장에서 보기에는 달창도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자위냐란 말도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 대상이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설득해야 될 대상이 중도층이라는 점을 좀 생각하면 그런 식의 특히 여성을 집어넣은 희화한 표현 같은 것은 저는 좀 같이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나베는 어떻습니까? 나베. 저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프레임 치는 거 이렇게 뭐 그냥 찬성이 잘 안 돼요. 그 확장성의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뭐 한일전이다 내년 총선이 저는 이 굉장히 안 좋은 언급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무슨 일본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해요. 네. 근데 그걸 오히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그럼 또 저기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 또 남북전이라고 나와요 또. 근데 사실 중도층은 이런 데 되게 민감합니다. 지금 해야 될 얘기도 그래, 많고 진짜. 자기는 좀 삶이 팍팍한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한일전, 남북전 이래버리면 양쪽 다 꼴보기 싫게 되겠죠. 꼴보기 싫어서 네. 빠져버려요. 네, 맞아요.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이탈하는 홧김에 거. 어디를 찍을 수 있는데 이 결코 한국 정치에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 네티즌들이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네. 특히나 우리 뭐 이제 일제 청산이라든지 혹은 과거사에 대해서든지 별로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원칙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쓰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프레임이 사실은 그 본질을 우리 아까 김수민 씨 얘기했듯이 희석시키거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고 뭐 토착 외구들을 박멸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이 쓸 때 쾌감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별로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프레임이어서 마찬가지로 저쪽이 뭐 달창이니 어쩌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그 극우 사이트에서 그들끼리 이 확증 편향을 심화시키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개혁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표현에 있어서 자칫 오히려 본질을 흐리거나 희화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쓸 우리 필요가 없다. 시민들이 똑똑하시니까 뭐 충분히 뭐 같이 그 부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20석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뭐냐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이 와중인 대통령 선거에 안 찍었는데 대통령 하는 거 보고 지지했던 그 82%까지 올라갔던 그 41%의 지지자들을 그 중도층들을 자유한국당 안 찍게 만들면 자유한국당은 전국에서 20석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네. 싸움은 자유한국당 지지 세력과 민주당 지지 세력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는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라고 생각했던 그 41%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사람 그걸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면 네.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멸망할 거라는 건 하나는 좀 꼭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뭐 갤럽하고 리얼미터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 철량지차예요. 25% 이내인 경우도 있고 35% 가까이 30% 오르는 게 경우도 있고, 있고 예. 그래서 뭐
그 뭐 민주당하고는 오차범위 안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여의도에서는 그 어느 말에 좀 더 어느 근데 여론조사에 좀 더 신뢰를 제가 하나요? 듣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는 직접 사람이 전화한 거고 하나는 한국대가. ARS 응답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 쪽이 더 많이 나온 건 ARS로 한 거. 그러니까 리얼미터 쪽이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 성향인 사람들은 잘 그냥 누가 사람이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기계로 나오니까 그냥 자기 있는 성향을 지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네. 뭐 제가 본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5%는 아무리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18% 15% 나와도 선거 때는 항상 25는 나와요. 나는 그는 아무리 못해도 25 다음에도 나오죠. 예. 뭐 불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난 서너 달 동안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갔다. 이것만 팩트인 거죠. 예. 몇 퍼센트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올라가긴 했다. 지금까지 해온 이 행보가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를 봤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추이를 보는 건데 그렇지. 추이로 보면은 지금 그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갤럽 조사도 리얼미터 조사도 두 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이에 있어서는 일치하거든. 근데 이제 조사 방식이나 혹은 이제 DB를 뭘 쓰느냐 이런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데 뭐 갤럽은 갤럽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리얼미터는 리얼미터가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조사들도 있어요. 네. 다른 조사들 보면 대충 그 또 중간쯤에 있거든. 그냥 이걸 추이를 중심으로 보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여론조사는 그 어떤 것도 아주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지지율이나 혹은 유권자들의 이 마음속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추이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네. 오늘 이해찬 흐름상. 대표가 그 얘기도 했더만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 여론조사 틀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가지고. 네. 어떻게 봐요? 네. 아, 근데 그 ARS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ARS로 조사하면 좀 충동적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조사가 선거 예측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거 때 가서는 충동 투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ARS로 해도 정확한 건데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견제 이런 심리가 좀 있어서 네. 자유한국당을 조금 실제로 투표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섞여서 누르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대충 한국갤럽이랑 리얼미터 사이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중간 정도.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28%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 자체를 현실로 감안하고 그러면 네. 1등만 당선되는 그런 구조에서는 28% 30% 나와도 자유한국당한테 도움이 안 되겠네. 근데 2등은 이제 될 테니까. 광역 비례니까 뭐 지역구에서 찍은 사람도 안 찍은 사람도 있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득표율이 이미 높지 않다는 얘기죠. 투표 끝나고 그 개표 끝나고 나서 다음날 방송할 때 자유한국당은 재기 추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 악플 달리더만요. 난 사실 얘기했어. 그때 주의 안 한 사람들 때문이야. 경고했을 때 제가 들어야지. 2주 전 방송에서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 될 거라고 말했을 때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 이거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좋은 묘안을 또 그렇죠.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돼야죠. 좋고 나쁨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지. 현실의 진단, 관측에 대한 얘기라서. 우리가 되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약간 이런 네, 풍토가 있어요. 특히 정치에서.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총선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건데 자유한국당 이러다가 다시 꺾이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까불다가.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많이 까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러다가 네. 숨코 한 번 다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적절한 시점에 한 방 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일부러 나 잊지 마라, 뭐 황교안, 나경원 견제 이게 아니라 자기가 봐도 자유한국당 약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다. 살짝 누르는 거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말을 심하게 하더라도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한세는 제가 봤을 잘 때. 보잖아요. 그래도. 예,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대선 때도 좀 마구잡이로 토론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계산된 듯한 어휘들이 아 많이 잘했어요. 나오거든요. 뭐 홍준표 네. 욕 많이 하는데 결국 안철수 이겼잖아요. 예. 역대 그 어떤 자유한국당 후보보다도 토론 잘했어요. 네. 저는 그 토론을 요즘도 다시 돌려보거든요. 네. 재밌긴 하더라고. 네. 아니, 아 무슨 원래- 삼성 세탁기라고 그래야지 나 배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삼성 원래- 일부러 잡은 맞아요. 친재벌. 예. 그 사람이 원래 토론 잘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고 노회찬 대표가 네. 제가 지난 대선 때 TV 토론 팀장이었어요. 어. 평상정보. 네네. 예. 근데 고 노회찬 대표가 저한테 누누이 강조했던 게 홍준표 조심해야 된다. 아. 왜냐하면 홍준표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래.
노회찬 대표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생방송 중에 책상 치면서 벌떡 일어난 적도 있대.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일어났다고요? 홍준표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방송 중에.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군요. 조심해야 된다. 그 개그맨 지망생 출신이야.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이제 시험도 쳤다고.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네, 그럼 예측 안철수 불가겠네. 후보도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를 당연히 할 사람이 없다. 아. 심상정해야 된다. 아니 나는 그 사람의 실력을 어디서 봤냐면은 돼지 발정제로 정말 홍준표가 위태위태했거든요. 네. 그 심지어는 심상정 후보가 그랬잖아요. 토론 안 한다. 홍준표하고 말 섞지 않겠다. 그런데도 꿋꿋이 그냥 해내가잖아요. 맞아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다 불리할 것 같으면은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이게 또 심상정 후보랑 싸울 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 삼성 세탁기도 심상정 후보랑 나온 삼성. 거예요. 네. 아, 나 안철수 후보 초딩 하고 이제 막 던지는 기회다 대단한 토론가인 건 맞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나 예. 관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헛소리예요, 헛소리. 또 안철수 자세히 대표, 안철수 대표도 그랬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무시해. 소리 하지 마시고 이상한 답변하지 마시고 잘 그거 보시면 물어 대답하시라고. 그거. 지금의 아, 나경원 나 너무 원내대표를 웃겼어. 포함해서 예. 이 보수 정당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토론에 나와서 발리는 게 자기 롤이었어요. 이상하게 보수는 계속 발려. 옛날에 하순봉 씨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상하게 발리면서 계속 출연을 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렇지. 봤을 때 이 보수 계보, 자유한국당 계보의 정치인 중에 토론 나와서 안 발리는 최초의 정치인이 홍준표.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는 예. 이제 여러 경험도 있고 워딩 이런 것들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홍준표가 봐도 황교안, 나경원은 복주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저 그때 예전에 안철수 형이 연설 실력이 확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뭐 이랬던 거. 맞아. 어? 근데 이제 이 형이 토론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연설은 되는데. 아, 귀엽더라고요. 동네 애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실망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있었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데 유승민이 거기서 깔깔대고 웃는 거야. 저 MB 아바타입니까? 그것도 있었잖아. 근데 네. 그 누구야? 안철수 형이 네. 안철수 형이 그때 저 어디서 연설 준비했냐면 어디서 했어요? 정의당은 그 토론회 준비. 우리는 당사나 네. 혹은 심의원실에서 했지. 아 그래요? 그 저기 안철수 형은 국민 TV 와서 했었어. 그 얘기 들었어요. 국민 TV 와서 그래요? 했었어. 스튜디오 계셨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국민의당이랑? 글쎄 국민의당이 그때 국민 TV 왔어요. 국민의당이 스튜디오를 빌렸다는 거지. 네, 스튜디오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지도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누구예요? 민영삼이라고. 두 명입니다. 두 명. 누군데 민영삼 씨가 민영삼. 두 명인데 둘 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없어요. 민영삼 한 명 민영삼이고 한 명이 강현재. 강현재는 네. 자유한국당 갔고 네네. 민영삼은 민주평화당 가 있고. 네. 보나 안 보나 이거 했을 겁니다. 이게 연습할 때. 잘하신다고. 희망입니다. 뭐 그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강현재, 민영삼 얘기 꺼내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그 토론을 같이 준비하는 기회가 넘어간 것이 잘못이었고. 아니 진짜 나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또 그 대권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 저희한테 한번 오시면은 난 진짜 토론 진짜 잘하게 만들 수 있거든. 비비 꼬고 뒤에서 치고 이거 우리 또 전문이잖아요 개그맨은. 그렇지. 나 토론 진짜 잘한다고 잘하거든.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렇죠. 야 한번 우리한테 오시면은 이거 진짜 우리가 공격하는 법. 토론 못하면은 표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잘한다고 별로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래요. 심상정이 TV 토론 잘했잖아. 네. 근데 뭐 그냥 에버리지가 좋아요. 그래요? 에버리지가. 황현희 씨를 찾아가실 대선 후보들은 네네. 이제 군소 대선 후보들. 뜨는 오는 거 아니야? 뜨는 거 허경영 자체가. 오는 거 아니야? 허경영 갑자기? 뜨는 거 놀러 자체가 가가지고. 목적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시죠. 허경영 씨는 네. 준비된 개그맨이에요. 당신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 그런가요? 우리가 찾아가셔야 웃기지. 됩니다. 배워야 돼. 허경영을 개그맨들이 찾아가셔야 있어야 돼요. 돼. 맞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 네. 제가 옛날에 개콘을 한번 잘린 적이 있어요. 그 뭐 스케줄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갔는데 누구 때문에 잘리지 않아요? 허경영 씨 인터뷰하러 가서 내가 잘렸어 개콘을. 또 그런 또 내가 허경영 씨와 인연이 관련된 있네. 일화를 한마디 얘기해요. 예. 제가 이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하고 감옥에 갔잖아요. 음. 갔는데 허경영 씨가 그때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그렇지. 아. 자기가 그다음에 저 뭐 감옥에 결혼할 사이라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나가면 독거수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운동을 가거든. 근데 이 사람이 겨울에 내복 위에다가 트렁크 팬츠를 입고 나와요. 트렁크 팬츠. 티. 트렁크 팬츠를 내복을 입고 그 위에다 슈퍼맨. 약간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트렁크 팬츠를 입고 운동을 네. 하는데 면회실에서 어느 날 만났는데 나한테 네. 책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네. 표지가 빨갛고 네. 자기 사진이 이렇게 오린 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그 출소하면 낼 책인데 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에 관한 구상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뭐 보여주진 않아. 그 겉표지만 계속 보여주면서 그 앞으로 나가면은 아무튼 이 책 보게 될 거라고. 근데 내가 그 양반 이렇게 딴 데 보는 사이에 살짝 펼쳐봤더니 안에는 무협지더라고. 표지만 만들어가지고. 축지법 쓰신다. 뭐지? 무슨 근데 캐릭터지 도대체? 그 양반 만날 때마다 엔돌핀이 돌아.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 차림부터 너무 재밌어. 그냥 그분이 하신 말, 그러니까 뭐 한 얘기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하면 1억씩 주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때 부분이었죠. 재밌는 아니 그 저 몇 개는 또 그 자유한국당에서. 보상복지로서 네. 또 도입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저기 뭐 애 낳으면 얼마 주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포함해서. 밉지 않은 캐릭터예요. 예. 참 묘해요. 그분. 그러면서 뭐 또 저것도 있었어요. 조선왕조 부활. 그것도 있었고 불효자 사형. 예. 그 양반 요자 사연. 그 양반 공약이 한때 이게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네.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돌려보는 게. 맞아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박근혜 무기징역 가로치고 나랑 결혼하면 사면. 아, 그게 또 있었죠. 예. 맞아.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요즘 트럼프 형은 난 그 트럼프가 미국의 허경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더 똑똑한 허경영이겠지. 트럼프가 지금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건지를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 모든 지금 오감이 다 다음 선거에 쏟아져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다 들이받지? 예. 특히 중국하고 들이받는 거, 중국 하나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지금 뭐 이란, 베네수엘라, 또 누구야? 북한 곳곳에서 지금 그 충돌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 트럼프의 그 저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전 뭐 다음번 대선을 앞두고 관심을 끄는 것이고 특히나 미국은 주별로 선거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도 상관이 없고 뭐 그런 큰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인 주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 소용이 없고 전체로 놓고 보면 뭐 정확히 내년 판세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오하이오주 같은데 네. 미국은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부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시카고 같은 데를 옛날에 서부라고 불렀어요. 그 서부에서 이제 중서부 시카고가 서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고만했으니까 그다음에 국경을 서쪽까지 밀고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드웨스트라고 부르는 건 정말 웨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미국은 돈도 찍어내죠. 그다음에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금융도 되고 이러니까 제조업을 외국으로 아웃소싱해서 장사하던 걸 하지 말고 노동자들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GM이니 뭐니 그 큰 이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정말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도가 나면 그 노동자들한테 주던 연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미국 그 GM 같은 규모가 되면 노동자 한 사람이 6명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연금이 무서운 부담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정리액으로 싹 쓸어내고 예, 털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제조업을 다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결전을 벌이는 것은 중서부에 있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뺏긴 맨파워, 노동시장을 더 많이 우리한테 가져오겠구나. 나라가 절단나는 거 그 다음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절단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규모와 역량을 놓고 봤을 때는 제조업을 품고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 트럼프가 아주 또라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폄하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중국과의 일전도 이게 야 니네가 안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우리가 만들면 되지라고 들이받는 것이 전 정말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예, 이 노동 민중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결코 간단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북한하고의 문제는 뭐 우리나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얼만큼 모르냐면요. 대한민국의
대범화 정책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끼리나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예. 네, 그러네요. 아니 우리도 버마 대통령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미얀마 대통령 만나잖아요. 하지만 미얀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6.13 지방선거 그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튿날 한국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자유한국당 그 대패를 도모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작당한 게 아니었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따로 아는 정보가 없지만 그랬을 예.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는 참 정신병적인 얘기. 아니 그러니까 2월 27일 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때마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로 예정된 날이었는데.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겹치네. 네, 그러니까 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니, 자유한국당이 잘 격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옛날에 저기 한나라당 선거 얘기라고 총 쏴주던 그 북한이죠? 예. 아니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한미 동맹을 어쨌든 대한민국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 엄청난 능력이죠, 진짜. 예. 사실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지금 보니까 높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한 20명 정도 출마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그 바이든이 그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은데 네네. 바이든 캐릭터로 트럼프 이길 수 있을까요? 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버니 샌더스라면은 이게 이제 약간 극과 극에 있는 파퓰리즘이잖아. 그러면 이게 승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캐릭터로는 못 이기고 캐릭터도 약하고 뭐 트럼프 같은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약하고.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을 상대로 좀 과장된 이런 전선을 펴는 거는 다분히 이 선거를 의식한 이 정치적 선거의 목적, 왕이네 그 정치적 양반이. 목적을 띠고 있다고 사업가라. 보고요. 근데 이란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란의 경우는 나는 언젠가 이란과 전쟁한다고 봅니다. 아, 미국이. 그래요? 그게 미국이요? 이라크전을 네. 즉자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네. 오래전부터 미국은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이라크 전쟁 일으킬 준비를 해왔고 나는 그 이란과의 지금 긴장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전쟁한다. 지금 뭐 보니까는 뭐 조만간 그 지상군 소집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12만 명 정도 파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막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흘리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전쟁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게 지금 험악한 사이가 됐어요? 험악해졌죠. 아니 핵협상 판을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합의해 놓은 걸 트럼프가 다 깨버렸잖아. 이게 필요 없다. 오바마가 합의한 거. 다 깨버렸잖아요. 예. 12만 명이면은 이라크 파병한 것보다 그 많거든요. 규모죠. 그 규모 이상이지. 더 많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저거 전쟁 준비하고 있구나. 언젠간 하겠다. 당장에 가까운 시일은 아니어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란과의 그 군사적 긴장은 실질적 긴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확실하게 중국한테 그랬잖아요. 니네 이번에 무역 이거 나랑 해결하지 않으면 너 나 재선되면 니네 박살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만큼 자신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중국이랑 계속 부딪히고 이게 실마리를 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니 좀 무섭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중국하고의 싸움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미국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그죠? 예.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고 이제 뭐 이 G2가 기어 오르는 건 용납 안 하겠다. 그 일본 밟듯이 밟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예. 니네가 언제부터 G2였냐. 이거죠. 이런 게 깔려 있는. 깔아라.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그 눈을 까는 순간 바로 자기도 근데 서로 손자리가 간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수출입 규모를 보면 네. 관세 보복을 서로 하면은 미국이 훨씬 유리해요. 중국이 훨씬 더 손해가 크거든. 근데 중국 경제도 이 사이즈나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지금 서로 간의 관세 보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한테 카드가 많다. 관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시장 열라고 니네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자본시장 안 열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니네 미국 기업들 내지는 그 미국 자본 중국에 어떻게 진출하겠어. 뭐 이런 우리 카드도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길들이기 하는 거죠 저러면서.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파장이 없을 거예요. 파장이 크죠. 예, 엄청 클것 왜냐하면은 같은데. 예. 우리가 중국으로 이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파장이 크지. 완성품이 아니라 거기가 수입이 줄어들면 그렇죠. 파장이 크죠. 예. 아, 이거 걱정이 되네요. 이거 주식 시장도 좀 불안한 것 같고 지금 뭐 신용 평가도 좀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지금 저 예. 한국은 전혀 뭐 이 미중 갈등에
원인 제공을 했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런 거 뭐 인정하겠어요? 경제 지표만 갖고 저기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마타도를 만들어낼 것이 뻔한데 뭐 눈에 뭐 선한 가짜 뉴스도 뭐 정말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인데요. 어떻게 이거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유전이 발굴되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건가요? 유전은 저주예요. 저주에 왜? 네, 베네수엘라처럼 아. 우리가 유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게 아닌가. 그 유전이 만약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 나기 쉽고. 게을러졌나요? 열심히 안 베네수엘라도 그렇잖아요. 산업 전환. 그러니까 뭐 다 좌파 탓인 것처럼 몰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산업 전환의 시기를 놓쳤죠. 계속해서 그 석유에 매달려 있었던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듯이 우리도 네, 석유 안 나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민생은 항상 어려웠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때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시절이 잠깐 있긴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잘 맞아서 그랬겠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불리는 것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서민이거든요. 안 그러면 다 부자지. 그러니까 서민 그치. 경제가 어려운 건 서민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나아지는 방도 같은 건 없고요. 그게 미중이 갈등을 안 한다고 좋아지고 갈등을 한다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아까 토론 말씀도 하셨지만 네. 결국 두 가지가 어디서 닿아있냐 태도에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후보가 토론 시절에 나와서 저도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뭐 저렇게 토론하고 막 승질을 내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근혜 약속 하나 확실히 지킬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그거니까요. 건방진 태도는 좋은 점수를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황혜리 씨가 말씀하신 뒤치기 이런 것들은 실제 토론에 나가면 대마를 잡은 사람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생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문제도 최근에 뭐 KBS 대담이 있었지만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 더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는 거는요. 경기가 어려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도 한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들어주더라 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적인 화합을 끌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팔뚝 걷어붙이고 호프 간담회를 하든 자꾸 대중들로 내려와서 대중들을 만나고 섞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민심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그런 가운데서 민생을 해결해가는 대책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총선을 치러서 이 구조를 바꾸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발목 잡고 있으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정책이 있어도 경기를 좋게 만들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문을 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하여간 발목 잡고 비난하고 뭐 그냥 가짜 뉴스라 할지라도 뭐 정말 조금도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악의적인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계속 경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 대통령 이런 식의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자기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유리한 구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림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만 더 음모론을 섞자면은 그 지금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문재인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지길 바라는 세력들이 중견 기업을 무너뜨려가지고 정말 문재인은 경제를 망치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음모론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한국당이 그 좀 강경한 장애투쟁, 뭐 좌파 독재 이런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지난 탄핵과 촛불 때에 일종의 이제 만들어졌던 탄핵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층이 결합한 그거를 이제 경제를 가지고 흐트러뜨리겠다. 중간층을
이른바 경제 실정론으로 견인하겠다. 이게 네. 이제 총선의 두 가지 전략일 거예요. 한축은 지지자 강하게 결집시키고 그렇지. 한축에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중간층 분리해내겠다. 중간층 경제 문제에 민감하니까. 그렇지. 이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안이 있는 비판이거나 대안이 있는 그 지적이면 모르겠는데 한국당 아무 대안이 없거든. 그냥 하나만한 얘기 뭐 경제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고 뭐 경제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아니거든. 그 아무 내용도 안 담고 있는. 그 대한민국 경제 그럼 자유가 아니야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난 저건 한계가 좀 있을 거다. 저런 식의 접근은. 그리고 아무리 제1야당이 뭐 그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렇게 그 국회에서 서사건 것 모든 걸 발목 잡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이제 정부가 사실 경제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좋은 적 있었나? 그렇게 따지면은 늘 어려워요. 늘 어렵고 이게 내부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대외적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이제 몸이 무거워졌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렇게 막 고도의 성장이 아니죠. 예. 고도 성장도 불가능할 뿐더러 네네. 단기적인 도약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몸집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체질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단시간에 바뀝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내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 주도의 성장 전략이나 성장 대책하고 그다음에 수요 주도의 이 성장 전략하고 둘 다 사실은 단기적인 이 재정 동원 대책이에요. 그 재원을 어디다 쓸 거냐? 투자 지원에 쓸 거냐? 아니면은 소비 활성화에 쓸 거냐? 이게 양립이 불가능해.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은 어쨌든 가계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수요를 늘리는 전략으로 성장 전략으로 가겠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의 치열한 이 말하자면 헤게모니 투쟁을 해야 돼. 그렇지. 그걸 완전히 그 한계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걸 해체시키고 그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게 이제 어정쩡하게 타협한 측면이 있어요. 그 어정쩡한 타협에서 나온 게 혁신 성장이거든. 지금 관료들은 혁신 성장 밑에다가 자기들이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거 내년은 관료적 그 기호에 맞는 이런 정책들을 다 때려넣었어요. 기업 지원하고 뭐 하는 거. 얼마 전에 삼성이 그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뭐 투자한다니까 정부가 지금 20몇 조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원 내역을 보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실제로 설계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뭐 팹리스 기업이라 그래요. 중소 중견 기업들. 근데 이제 삼성은 그거 받아가지고 생산만 하겠다는 거야. 삼성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은 설계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 종합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도체 업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팹리스라고 손잡고 그거 이 받기만 하겠다. 주문 생산만 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 팹리스한테 돌아가는 그 23조 원 등의 지원 규모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6천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두고서 과연 혁신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다시 대기업 지원이고 삼성 주도 성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거든. 그래서 진짜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겠다. 수요를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수요를 늘려서 예전 성장 패러다임과 다른 성장 패러다임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설득해야 돼. 일자리 지금 갑자기 좋은 일자리 안 늘어나요. 경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갑자기 어디서 늘어나. 정부가 세금으로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세금으로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반대 세력도 지금 이제 주춤주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설득한 거 설득하고 그러나 이게 정책 기조를 이렇게 막 바꾸면 안 돼요. 갑자기 바꿔가지고 야 다시 이제 기업 지원하는 걸로 가자 이러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이런 패러다임 전환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기간에 어쨌든 뭐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알겠는데 또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수치를 끌어올리거나 성과를 낼 건 내더라도 이 기본 방향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잃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 네. 예. 저는 그 뭐 조금 뭐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삼성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였던 행보를 두고 이제 한겨레 신문이 전면적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겨레 신문 굉장히 좋아하고 한겨레 신문 지지하고 심지어 집에서 한겨레 신문 구독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아픈 게 그러니까 삼권 분립국가라는 걸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은. 그래서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났으니까 대법원이 사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된다고 하면 본문 내용에 진짜로 그런 이유를 쓰든가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다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3권 분리 국가에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사법부는 따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부에는 검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예요. 네. 근데 검찰이 삼성 가서 바닥을 까요. 공장 바닥 까고 노트북이랑 서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라고 덤비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대법원도 사면을 해줄 것을 걱정하는 판에 대통령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될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일개 검찰청이 지금 삼성의 공장 바닥을 가서 노트북을 찾아내갖고 이재용의 분식핵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하지 말아야지. 한겨레신문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자리 주도 성장은 물론 공공 부분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습니다만 그건 마중물이죠, 마중물. 마중물이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라서 전 예를 들면 현대에는 수소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건 수소 자동차가 그러니까 수소 발전이라는 전기 만드는 메커니즘이 성공할 것인지 아닐 건지는 전 도박을 걸어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의미에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일도 정부가 세금 퍼줘서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 일이다.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네. 혹은 그 재벌 그룹의 개인이 그 이익을 못 가져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삼바 주식을 분식회계 한 걸 잡아서 처단을 해서 네. 그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잘 되게 하고 그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인정한 범위 안에서 범법을 더 이상 못 저지르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좀 봐야지 삼성을 도와주면 와 다 삼성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살리는 건 그런 큰 기업들이 활동을 해서 살리는 건데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전 당연한데 그 기업주들이 재벌 총수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검찰청이 저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겨레신문이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는지 예,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예.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조금 고심을 해서 약간 변화들이 보이는데 이제 일단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비메모리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 비메모리나 현대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그 일환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벌 중심 성장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더 따져 들어가서 한겨레도 보도를 했으면 뭐가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뭐 이렇게 산업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부랑 대기업이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진보 진영 안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고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좁혀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 산업 정책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장하준 교수 등등이 많이 얘기했었던 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묘하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먼저 지적을 했는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경북대 출신의 이정우 교수입니다. 한때 문재인 캠프의 정책실장. 정책과장이었고 청와대 정책실장 있죠. 참여정부 때 예. 정책실장이었고 진보적 경제학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저는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 담론에 담겨져 있는 뭐 빅데이터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거 그대로 승계한 부분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남한테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고도 있는 그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소득주도 성장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협공을 받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너무 많이 줄 수 있고, 한쪽으로부터는 여전히 무슨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받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러한 조건들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네. 예, 그런 정책이다라는 거 좀 보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부랑 민주당의 임무가 너네는 뭐냐, 그럼 너의 정책은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심판 이 논리만 좀 불거져서 자유한국당 지지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옛날에 하던 대로. 근데 그걸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대안은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냥 업그레이드. 덮어놓고 업그레이드. 네. 네. 대안 없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네, 그렇죠. 머리 네. 저 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니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뭐 약간 좀. 저 200자 아니 500자 이내 네. 귀납적 전개 방식으로.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개그맨적인 발상으로 짧게. 좋습니다, 할게요. 좋습니다. 그 설날이나 추석에 가면은 카메라 들고 기자분들이 막 가서 인터뷰하잖아요. 물어봐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단 한 명도 여태까지 아우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적을 뉴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무조건 힘들다고 하고 요즘 경기 너무 안 좋다고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명절 끝나고 명절 민심 이 기사를요 예. 명절 전날에 쓰고 명절 갑니다 기자들이. 아, 안 진짜요? 좋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이거 민이다. 명절 전에 다 써놓고 그러니까. 고향에가. 그 그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동아일보의 명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년 된 기자회견 했잖아요. 좀 기다려보고 결과를 까더라도 결과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이 경제 얘기는 좀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평가하기 너무 이릅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 이제 황인희 씨 얘기가 평균 민심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평균 민심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을 주지 않는 예컨대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만 없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받을까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결코 만만하게 볼 짓도 지금 아니, 족같이 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박근혜 때 너무 순수하게 안 돼요. 박근혜 때 국무총리했던 박근혜 졸개인 황교안이 당 대표가 돼서 저렇게 달창이 모닝해가면서 매일같이 막말을 퍼붓는 저 당 지도부를 데리고 지지율이 30%가 넘어요. 박근혜가 당의 후보였다는 것을 창피해하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친박 다 복귀했습니다. 그러고도 저 지지율을 받는 정당인데 저게 내년에 어떻게 망합니까? 저는 저가 망할 거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봐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네. 내년 총선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네. 결국엔 뭐 경제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이슈일 거고 또 이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에 유권자들의 투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텐데 그 점에 있어서 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간다, 뭐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건 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과는 좀 다른 변화,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 정부 여당이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수치가 좋아지고 있냐 나빠지고 있냐 이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좋은 지표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보도를 하나 이씨발. 지표는 진짜 뽑아 쓰기 나름인 것 그건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표가 너무 많아. 실제 사람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얼마나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네. 이런 점을 잘 생각해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성과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지표란 건 자기 이게 맞게 그냥 뽑아 쓰는 거더만. 아니. 좋은 지표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걸 좀 보도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보도를 안 한다고요? 좋은 지표가 나와도 심지어는 3만 달러 넘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그 3만 달러. 환율 얘기했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하고 뭐 그냥 그때 예. 빗바랜 3만 달러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확 바꿔가지고 좌파인 척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져. 제가 김대중 정부 때 요즘 그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김대중 정부 때 기가 찼던 게 제가 이제 한국당에서. 출신이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를 막 헐뜯으면서 예.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IMF도 졸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이게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좌파였다고 자기. 예. 그 봐봐. 저기 최저임금도 중소상공인들 힘들어졌다. 자영업자 힘들어졌다. 언제부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렇게 챙겼나? 매일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최저임금 때만 챙기죠.
아 누가 개그 하나 짰는데 심영래 선배님이랑 같이 하는데 그 개그를 그게 치시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전에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는데 아. 옛날에 했던 건가? 요즘에 새로 이제 하는 건데 네. 그걸 하시더라고 갑자기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군지 아니? 네. 최저임금이야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옛날 개그라 네.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그냥 그래서 오랜만에 빵 고고학적이네요. 터졌다. 예. 그거 제가 쳤던 개그예요. 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군요. 최저임금. 예. 예. 천재시네.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 괜히 웃었네. 갑자기 자존심 알겠습니다. 상하네. 자, 예. 여러분, 이 희망은 콩쑥 개떡입니다. 희망은 콩쑥 개떡이에요. 자, 현대백화점에 입점해서 절찬리 판매 중인 김용민닷컴에서 어디 가서 3만 원 사야 될 거. 네. 네.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 600원입니다. 봉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많은 사랑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저녁 8시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